5일에. 반쪽밖에 안 돼요. 이 정도면 되겠어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 오신 분이 누구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지난 시간 거는 안 들으셔도 되고요. 오늘부터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은 세계 질서나 세계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주목할 만한 뉴스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전체 세계의 전선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선이 있고, 여기 다시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붙고 있고, 한반도를 포함한 이 동북아의 질서가 어렵다,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사실 어제 북한이 이 정찰위성을 세 번째 3차 발생을 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윤석열 정부는 2021년에 체결됐던 9.19 군사 합의 중에 1조 3항을 파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1조 3항이 군사분계선 주변에 소위 공중 정찰 비행을 안 하는 것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 만만치 않은 문제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강연을 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대만 문제, 동북아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한반도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정하게 이제 긴장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점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뉴스는 어제 일단 합의를 해서 앞으로 5일간 전투를 중단하고 그리고 인질을 석방을 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5일 정도는 전투가 없는데요. 다만 이스라엘은 그걸 발표하면서 5일 동안만 전쟁을 안 한다는 거고, 그거 끝나고 나면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하고 가자 지구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는 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인질 석방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긴장의 정도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오늘 두 번째 강의, 팔레스타인 분쟁과 아랍 세계의 어제 오늘 내일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하면요, 이스라엘 건국의 1차 중동전쟁이 재앙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스라엘은 그걸 독립전쟁이라고 부르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알-나크바, 재앙의 시작, 이렇게 이제 재앙이 시작된 날짜로 기억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건국 1948년 5월 14일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패전이 시간 문제였는데, 사실은 미국의 지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하게 되고 1949년에 유엔 중재로 일단 정리가 됐는데, 정리된 다음에 이 결과가 이스라엘 영토는 오히려 유엔 분할안보다 확장돼서 이렇게 영토가 정리됐다. 그래서 원래 56%에서 78%로 확장되고, 3배 규모의 아랍인들은 불과 22%의 땅에 거주하는 상황이 됐고, 이 땅은 트랜스 요르단, 지금 이제 요르단이라고 부릅니다만 트랜스 요르단의 영토고, 이 땅, 지금 얘기하는 가자 지구는 이집트의 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딱 경계선에 붙어있는 예루살렘은 서쪽은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의 영토가 된 것이 1차 중동전쟁의 결과였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지역에 퍼져다니던 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이집트와 요르단의 국민이 돼버렸고, 2등 국민의 신세가 됐고, 팔레스타인의 난민들이 발생하면서 원래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다 이쪽 이집트나 요르단 쪽으로 이동을 시작하게 되죠. 물론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수많은 난민촌이 형성됐고, 팔레스타인인들이 전 중동으로 퍼져나가면서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전 후 유엔 총회는 팔레스타인 난민의 기환권을 결의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보장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후에도 2000년까지 135번이나 재확인 의견했지만 여전히 무시되고 있는 조건이 있다. 이스라엘 남은 팔레스타인들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2등 국민으로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장면입니다. 이게 1948년에 벌어졌던 1차 중동전쟁의 결과였고요. 이런 구조 속에서 이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이제 아랍인들은 분노하게 되죠.
분노하고 각성하게 되는데요. 오스만 제국 이후에 이쪽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양 열강의 식민지 지배인데요. 이 얘기부터 좀 잠깐 하면 원래 이 아라비아 반도를 포함해서 이 대부분의 지역이 사실은 누구 땅이었죠? 원래는 오스만 튀르크의 땅이었고, 이 오스만 튀르크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제 튀르키예, 터키라는 이름으로 정리가 됐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식민지 정찰전이 시작되고 제국주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특히 이 중동 지역은 영국과 프랑스가 선점하면서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오스만 튀르크를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 땅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중동에 대한 지배를 시작하죠. 그러기 위해서 뭐 맥마흔 선언 같은 게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사이크스 피코 협정을 통해서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독일 편이 되어 있는 오스만 튀르크를 물리치고 나면 중동을 나눠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건, 우리는 일제 식민지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바뀐 거지만, 이 시기에 중동에는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다 그냥 오스만 튀르크라는 나라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는 뭐 요르단이라는 나라, 혹은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 시리아라는 나라가 그 전에 식민지였다가 다시 시리아가 된 게 아니고 나라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예 나라 자체가 없었던 거고, 없는 나라가 오스만 튀르크를 패배시키고 물러나게 되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그럼 이제 나눠 먹자라고 해서 나라를 나눠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국경선을 지네 마음대로 긋고, 이것은 영국령으로 해주고, 이건 프랑스령으로 해주고, 이제 이 보라색이 프랑스가 먹은 나라들이죠. 그래서 예멘, 시리아, 레바논 이런 나라를 먹고, 그 다음에 영국은 이집트, 리비아, 이라크, 뭐 요르단 이런 데를 다 먹었어요. 근데 이제 아라비아는 여기 보면 중립적으로 이미 나라가 세워진 것으로 돼 있고, 특별하게 지배를 받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란은 또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로서 어쨌든 이란이라는 나라가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두 나라 다 영국의 지배를 받는 형국이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제국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아랍 세계를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나눠먹고 갈라치고 하는 구조들이 발생했던 게 1차 중동전쟁 이후의 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이후에 중동 지역에 석유가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아라비아 반도의 이 불모지에 석유가 1938년에 처음으로 솟아납니다. 이 38년에 솟아난 이 석유가 솟아나면서 이 지역이 훨씬 더 중요한 지역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나라를, 이 지역을 지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아랍인들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형태로서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팔레스타인 분쟁까지 생겨나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 아랍 세계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생겨나는 거죠. 독립 이후에도 지배권을 유지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까지 교두보가 돼서 서방 세계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노가 생겨나고, 그래서 아랍인들은 이런 서방 세계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는데요. 이때 이런 것들을 청산하고, 우리 아랍인들이 정말로 아랍 민족들이 제대로 나라도 꾸리고 서방으로부터 독립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돼요. 그 운동이 시작된 게 1952년 여러분 들으셨지만 이집트의 나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계급이 높았던 나기부라고 하는 사람을 모시고 혁명을 성공시키고, 그리고 나서 나기부가 죽고 난 다음에 나세르가 완벽하게 이집트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집트를 장악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동안 서방 세계 또는 팔레스타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국 또는 유럽의 제국들이 우리 아랍 민족들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아랍 민족주의, 범아랍주의 이런 것들을 제창해요. 그래서 특히 나세르 같은 사람은 이러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갈라진 이유가 저것들이 다 갈라쳐서 그런 거지, 우리가 원래 한 나라야. 그래서 나온 게
통일 아랍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제창하게 돼요. 그래서 아랍이란 나라를 하나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일 아랍 공화국을 제창을 하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아랍 공화국을 같이 만들어 보자라는 운동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제3세계 국가,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많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서방 제국에게 휘둘리지 말고 우리끼리 뭉치는, 그래서 소련 편, 미국 편 말고 우리끼리 제3세력이 제3세계의 국가들이 단결하는 회의를 해보자. 그래서 1차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를 반둥 회의라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첫 번째 회의를 하게 됩니다. 50년대, 60년대에 가면 비동맹 기구라는 게 생겨나는데요. 이 비동맹 기구의 모태가 되는 회의를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나세르는 이제 아랍 민족들을 묶어가면서 서방에 대결하고 그런 힘들을 가지고 이집트의 근대화 혁명들을 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그러면서 이 아랍 민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되는 거죠. 팔레스타인 문제야말로 우리 아랍 민족들이 단결해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이다. 이렇게 이제 부여안고 가게 되죠. 아랍의 이런 지형이 만만치 않게 흘러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공동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큰일 나겠다 해서 군사협정 등을 맺어가면서 공동 대응을 하게 되죠. 이게 48년 1차 중동전쟁이 끝나고 2차 중동전쟁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나세르는 드디어 칼을 뽑아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칼을 뽑아들죠.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하게 됩니다. 수에즈 운하가 이겁니다. 수에즈 운하가 바로 유럽에서 예를 들면 이쪽 인도를 가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돌아갔죠. 그래서 이 남아프리카 공항 밑에 희망봉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여기 운하를 뚫으면 엄청난 이득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 운하를 뚫자 이런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현대에 와서 된 문제가 아니라 고대 시대에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 시절부터도 여기를 뚫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시도를 해요. 이 운하를 파야 되겠다. 이 운하를 하는 건 엄청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운하를 파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잘 안 됐는데 드디어 프랑스 자본이 중심이 돼서 1869년에 이 운하가 개통이 됩니다. 땅은 이집트 땅이었는데 이집트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땅을 이것을 일로 뚫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뚫게 되죠. 이렇게 뚫게 되면서 이 수에즈 운하의 소유권을 영국과 프랑스가 갖게 됩니다. 왜?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 돈으로 만든 거니까 대신에 이집트 은행한테 뭐 예를 들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에 배들이 다니면 돈을 받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익에 뭐 10%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를 다 먹는 거죠. 이게 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거고 2차 중동전쟁이 벌어지는 1956년까지도 이것은 프랑스와 영국이 갖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것을 국유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좀 그나마 어쨌든 2등 국민이라고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땅이 되고 이스라엘의 영토가 된 다음에는 거기서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또 많은 사람이 어디로 가요? 다른 아랍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다른 아랍 땅으로 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한 지구에는 82만, 가자 지구에는 45만, 동예루살렘에는 8만 명이 거주는 남아서 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또 한 번의 엄청난 디아스포라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땅에다가 유대인들을 이주시키고 정착촌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저 표현을 제가 가로치고 점령촌이라고 했는데 정착촌 하면 뭔가 좀 상당히 평화적이고 그렇게 이미지가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정착촌으로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점령지의 유대인 촌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죠. 정착촌이라고 부르는 것은 원래 이 말의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는 건데 점령촌으로 부르는 게 맞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촌락과 마을을 만들고 있는 거다. 이런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 팔레스타인 내에서 투쟁 조직들도 확장돼요. 더 이상 이제는 우리도 이럴 수는 없겠다라고 하면서
아까는 팔레스타인 내에 파타흐라고 하는 조직이 중심이었습니다만 팔레스타인 해방 인민전선, 팔레스타인 해방 인민민주전선 이런 다른 조직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저 조직들은 말하자면 약간 설명하려면 좀 길긴 한데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면 우리 일제시대 때 식민지를 임시정부가 약간 민족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면 안 그런 사회주의 단체의 무장투쟁단체나 독립운동기구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 조직들은 단순히 이스라엘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민중들이 전면적으로 아랍 민중들이 전면적으로 해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게 되죠. 한편 그동안 피에로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어디 있었어요? 어디? 서한지구에 본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누구 땅? 요르단 땅이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이렇게 점령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내에 피에로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동을 시작한 거죠. 어디로? 요르단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옆에 요 밤색이 요르단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점령당하니까 여기 있던 피에로 본부가 일로 움직이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 대부분 다 어디로 옮겼을까요? 본부가 글로 이동하니까 요르단으로 이동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요르단의 이쪽 지역에 팔레스타인 난민촌, 팔레스타인 집단 거주지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피에로는 요르단 본부로 1969년에 이동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철천지 원수가 이제 정말 더 되는 거죠. 이제는 땅까지 점령하고 이것을 무단으로 점령할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탄압하고 압제하는 지배체제 내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서로가 철저한 거부주의로 맞서게 됩니다. 저 표현은 노암 촘스키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어쨌든 이 팔레스타인 땅에 너 아니면 나, 죽기 아니면 살기, 쌍방이 예를 들면 공존 이런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 너네는 반드시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단 한 뼘의 땅도 팔레스타인들에게 땅을 양보할 수 없다. 팔레스타인은 이 땅에서 유대인 국가를 몰아낼 때까지 투쟁한다.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거부를 갖게 되죠. 이런 속에서 피에로의 이스라엘과 서방 세계를 향한 테러와 무장투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1967년 이후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거부주의와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보면요. 벤구리온 총리, 전 총리, 모세다얀 국방장관, 나중에 총리가 된 골다 메이어 여성 총리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들을 보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요르단에 있으나 레바논에 있으나 어느 곳에 있든지 똑같이 편안하다. 그러니까 너네가 따로 나라를 갖는 생각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고요. 팔레스타인들이 내세우는 대우명분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의 어떤 한 나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기는 했지만 그들이 하나의 팔레스타인 민족으로 여긴 적도 없고 우리가 와서 그들을 쫓아내고 나라를 뺏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팔레스타인 나라라고 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게 소위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고 이런 인식들을 빌어서 우리는 쌍방의 거부주의가 팽팽하게 맞서던 시기가 60년대, 67년 3차 중동전쟁 이후에 벌어진 아랍의 지형입니다. 피에로의 무장투쟁 일지입니다. 중요한 것만 썼는데요. 1967년 7월 20일 이스라엘 항공기 납치부터 시작해서 1976년 6월 27일 항공기를 우간다로 납치한 여러분 엔테베 공항 사건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쭉 진행되는 이외에 엄청 많죠. 엄청 많은 테러가 무장투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중동의 문제는 팔레스타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아랍 세계 모두가 이 문제를 어쨌든 해결해야 된다는 책임을 느끼게 만드는 전쟁이 되는 거죠. 이 중에 제가 뽑아서 1970년 9월 6일 사태와 1972년 5월 9일 사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야 여러분의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검은 9월 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3차 중동전 이후 피에로 본부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요르단으로 갔습니다.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까 제가 이 중동을 얘기하면서 잠깐 빼먹었는데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갖고 있는데요. 원래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는 이 1800년대 저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앙에 있는 작은 베두인 종족, 유목민족이었던 사우드 가문이 있었습니다. 사우드 가문이 있었는데 이 가문이 점점 세력을 넓혀서 왕국이라고 할 건 없고 그냥 족장 중심의 큰 가문이었던 거죠. 근데 그 넓은 아라비아 반도에 가문이 사우드 가문만 있었겠어요? 전체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오스만 투르크이지만 나름대로 자기 영역을 갖는 가문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뭐 그걸 일일이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세 개 가문이 존재했는데 사우드 가문, 네지드 가문, 하심 가문 이런 가문이 존재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스만 투르크를 아라비아 반도에서 몰아내려면 이 가문들의 협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해요? 오스만 투르크와 너네 가문의 군사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오스만 투르크하고 전쟁을 해서 여기서 몰아내라. 몰아내면 어떻게 해주겠다?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걸 한 가문하고만 약속한 게 아니라 모든 가문하고 약속을 하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가문들이 야 이제 우리 나라에 이거 우리가 이겼잖아 라고 할 때 영국은 뒷짐을 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문들끼리 대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화살이 어디로 가요? 각 가문이 또 영국한테 야 이 새끼들 너네 막 왜 거짓말했어? 우리한테 준다고 그랬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쫄리기 시작해요. 쫄리기 시작하니까 일단 전쟁은 사우드 가문이 이겼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먹어버리니까 영국이 알았어. 그냥 우리가 저기 해가지고 하심 가문의 첫째 아들에게는 이라크를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누굴 줘요? 요르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1차 중동전 세계대전 이전에부터 존재했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요만큼 땅을 프랑스하고 해서 받았는데 너네가 그럼 이거 통치하면서 너네 왕국이라고 이름 지어. 사실상 보호령이죠. 그렇게 해서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이라크라는 나라가 생겨난 거죠. 어쨌든 그 요르단, 그렇게 생겨난 요르단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으니까 어느 순간 전체 인구의 60%가 팔레스타인계가 된 거예요. 팔레스타인계가 되면서 약간의 쫄리기 시작하는 데다가 그러면서 2등 국민으로 대우하니까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야, 뭐 너들 우리도 국민이라며. 원래 너네 저기 서한지구에 있을 때부터 요르단 국민이었는데 우리 쫓겨서 일로 왔어도 대우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대우를 제대로 안 해주죠. 모든 사회보장, 사회복지 원래 요르단 국민보다 훨씬 못한 대우를 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민중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청년 중에 하나가 누굴 죽이냐면 압둘라 국왕을 죽여버려요. 암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요르단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것들이 어디서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감정이 되게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팔레스타인계의 사람들과 원래 요르단 국민들이 사이가 안 좋은 데다가 그런 데다가 일로 넘어와가지고 피에로 본부가 요르단의 이쪽 지역에 있다 보니까 피에로 본부는 이 시기에 뭘 많이 했다고요? 무장투쟁을 많이 했잖아요.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어디로 갖고 와? 요르단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르단으로 갖고 오면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 피에로 본부 있는 지역을. 그러니까 멀쩡한 요르단은 저것들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요르단. 한편 그런 와중에 압둘라 국왕이 죽고 그 이은 왕 이름이 후세인 국왕이었는데 후세인 국왕은 요르단이 잘 살려면 미국하고 친해져야 되겠다 해서 친미 정책으로 방향을 점점 전환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까 얘기한 저 사건 PFLP 그러니까 피에로 내에서도 가장 강경한 정파였던 PFLP가 팔레스타인 인민 해방전선 이 정파가 여객기 세대를 요르단으로 납치한 거죠. 요르단으로 납치하고 그러니까 참던 이
후세인 국왕이 야 그거 빨리 돌려줘. 돌려주나요? 안 돌려주죠. 안 돌려주고 거기다가 그 직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만큼 땅을 점령하고 인구가 60%가 되니 우리가 여기다가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정부를 선언해버려요. 요르단 땅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후세인 국왕은 계속 열이 받쳐 있다가 이 여객기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너네하고 안 놀아 이러면서 요르단 거주지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면서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같은 아랍 민족인데 아랍 민족이 팔레스타인계를 쓸어버리겠다라고 폭격을 해버리니까 전체 이 중동 지역의 아랍 민족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거죠. 이게 말이 돼?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요르단이 이러면 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웃에 있던 시리아가 요르단 너네 폭격을 즉각 중단하고 원상복귀시키지 않으면 너네하고 전쟁하겠다고 시리아가 선전포고를 해요. 그러니까 아씨 골치 아파 죽겠네. 그래가지고 일단 백 그래가지고 요르단이 일단 철수를 해요. 그래서 폭격하던 걸 멈췄는데 그래서 불안한 동거를 하다가 11월 달에 이 사건들이 주로 벌어졌던 게 이게 9월이죠. 그 사건 무차별 공격했던 사건 이름이 검은 9월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걸 검은 9월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그냥 시리아가 선전포고하면서 그리고 아랍의 전체 나라들이 야 요르단 너네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잠시 주춤했는데 11월 달에 팔레스타인계 청년이 팔레스타인 피에로 내에 어떤 정파가 아마 PFLP나 뭐 이런데 과격 정파의 사람들이 요르단 총리를 또 암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팔레스타인과 요르단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요르단 정부군과 팔레스타인 해방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인데 요르단 내전이 발발해서 결국 1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완전히 쫓아내버리고 요르단은 친미국가가 되죠. 그래서 요르단은 1994년에 요르단은 미국과 수교를 하게 돼요. 그 정도로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쨌든 이후에 이제 친미국가가 되는데요. 이러면서 레바논으로 피난해서 이전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피에로는 서한 지구에 있다가 요르단으로 갔다가 레바논이라고 하는 레바논은 아까 보셨지만 이스라엘의 어디? 맨 북단에 경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글로 이전하게 되죠. 이전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미넨 올림픽 테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미넨 올림픽 테러 장면인데요. 그냥 제가 원래 이 강의가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팔레스타인 얘기뿐만 하는 게 아니라 중동 지역 전체에 대해서 옛날 얘기하듯이 쭉 한번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 얘기라도 그냥 들어가면서 쓸데없는 얘기도 괜찮죠. 근데 저 여성 동지 지난번에 디프리 안 오셨던 대신 보내서 예 알아요. 그래서 좀 쓸데없는 얘기해도 괜찮죠. 네. 그래서 이 검은 9월을 기점으로 해서 생겨난 테러단 이름이 있어요. 그게 검은 9월단이에요. 그리고 검은 9월단이 세계 사람들에게 모두 알려진 건 뭐예요? 미넨 올림픽 테러 사건이에요. 미넨 올림픽이면 1972년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1972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잖아요. 미넨 올림픽을 기억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여담입니다만 미넨 올림픽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미넨 올림픽 1972년이면 중학교 2학년이었네요. 미넨 올림픽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북한이 첫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딴 올림픽이에요. 북한이. 우리나라는 그때까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까요? 안 땄을까요? 미넨까지.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금메달을 언제 처음 땄어요? 양정모. 그죠? 양정모가 딴 거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4년 전에 그 전대회에서 북한이 금메달을 딴 거예요. 박정희 정권이 난리가 났어요. 한마디로 지금 그 당시에 남북 간의 대결의 구조를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이럴 수가.
더군다나 이때 그 금메달을 딴 사람 이름이 이호준이었는데 이호준이 수상 소감이 이런 거예요. 적의 심장이라고 생각하고 관역을 마쳤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격 선수가 적의 심장, 미제의 심장이었던 거죠. 미제거나 아니면 이 남반부 놈들이었던 거죠. 인터뷰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막 신문에도 나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미넨 올림픽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북한의 첫 올림픽과 이호준의 인터뷰. 또 하나 말씀드리면 단일 대회에서 금메달을 혼자서 제일 많이 딴 사람이 이때 등장해요. 이때 누굴까요? 마크 스피츠라고 하는 수영 선수인데요. 이 대회 하나에서만 금메달을 7개 따요. 수영 종목에서. 그래서 아직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얼마 전에 수영 잘하는 애 하나 또 누구 있었는데 이름을 까먹었다. 네? 펠프스도 한 대에서 7개를 한꺼번에 따지 못했거든요. 한 대에서 7개를 딴 거예요. 마침 또 유대인이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한 대에서 7개를 딴 기록이 세워진 게 미넨 올림픽이었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건 여성이 선수를 처음 한 올림픽 선수를 처음 한 대회가 미넨 올림픽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이후에 체육 정책이 바뀌어요. 그래서 엘리트 체육 정책에 최대한 투자하고 태능 선수촌 이런 것들이 현대식으로 바꿔가면서 완벽하게 북한을 이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지금도 약간 그렇긴 하지만 그때는 더 했던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에도 불구하고 미넨 올림픽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건 바로 검은 9월달 테러 사건이었던 거죠. 이 올림픽이 좀 그런 게 생각해 보세요. 홀로코스트의 희생자였던 이스라엘을 불러들여서 같이 평화의 제전을 여는 올림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회에 참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은 각별했던 거죠. 왜? 자기들이 쫓겨났던 나라, 저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죽은 나라, 그 나라의 올림픽에 간 거죠. 그래서 독일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대회이기도 해요. 그 대회에 이스라엘 선수촌 습격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미넨 올림픽 테러 사건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더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미넨 올림픽 테러가 발생해요. 9명, 인질 9명을 레슬링 선수단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레슬링 선수단의 숙소에 들어가서 선수촌에 들어가서 테러가 벌어지고 이들을 인질이 전원 사망해요. 전원 사망하고 인질 전원 사망하고 이 테러단이 8명이었는데 5명이 사망하고 3명은 체포되는데요. 어쨌든 뭐 그 과정을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공항까지 갔는데 뭐 공항에서 뭐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는 생략할게요. 생략하는데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 비슷한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 그 평화의 제전에 그렇게 총구리를 들여내서 선수들을 9명이나 죽이는 저 흉악무도한 올림픽이 중단되거든요. 하루 동안 중단돼요. 안 끝낼 수는 없어서 하루 동안 반기를 걸고 중단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마치기는 마치는데 그때도 뭐 세계적인 비난 여론이 엄청났죠. 근데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스라엘이 너무하긴 하는구만. 약간 이렇게 흘러가는 것과 비슷하게 미넨 올림픽 테러도 그런 거였죠. 기본적으로 왜 이런 테러가 발생했는가 라고 하는 지점들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런 미넨 올림픽 테러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겨나게 돼요. 어쨌든 이런 요르단 총리의 암살 사건과 그 다음에 미넨 올림픽 테러 사건, 이런 사건들을 벌이면서 전면적으로 이제 가게 되죠. 제가 이 화면을 준비한 화면,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미넨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원데이 인 셉템버니까 9월 어느 날이죠. 9월 어느 날인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서 보세요. 저건 극영하고 이건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앞에 보면 미넨 올림픽 테러가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이후 20년에 걸쳐서 보복 테러를 하게 돼요. 그때 그걸 지휘했던 사람을 포함해서 그와 관계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니까
미넨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사드의 그러니까 첩보물이죠. 첩보물이자 스릴러이자 뭐 이런 거인데요. 그래서 영화 자체는 재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드라마고, 요거는 이제 미넨 올림픽의 테러 사건 자체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요.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미넨에 나오는 대사예요. 미넨에 나오는 대사인데, 우리 아버지는 유대인을 죽인 적이 없다.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대화를 하는 상대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모사드의 정보 요원이야. 근데 잠입해가지고 독일 적군파로 팔레스타인을 도와주는 사람인 것처럼 접근하는데 둘이 대화를 하게 되죠. 우리 아버지는 유대인을 죽인 적이 없다. 집 없는 고통을 당신이 아느냐? 소독의 적군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돌아갈 집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소독도 나라를 세우는데 수많은 세월이 걸렸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는데 2000년이 걸렸다. 우리도 수만 년이 걸리더라도 나라를 세울 거다 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조건들이 60년대에 쭉 이어져 온 팔레스타인 투쟁, 팔레스타인의 역사,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하마스의 테러 문제를 계속 얘기합니다만, 피에로의 테러, 그럼 이스라엘의 테러는 이스라엘이 대형 투쟁을 하면서 무장단체를 조직했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죠. 그게 이제 이르군과 하가나 이런 조직의 이름인데, 이르군은 영국이 오스만 투르크하고 전쟁을 하면서 유대인 부대, 그러니까 유대인 부대로 복무했던 사람들이 전역 후에 계속해서 유지되어 있는 전투 병력이었고요. 하가나는 민병대로서 어쨌든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무장 단체였죠. 대형 투쟁을 하는 단체였어요. 영국 투쟁. 이들이 계속 유지되면서 1946년 다윗왕 호텔 폭탄 테러, 그러니까 데이비드 킹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다윗왕 호텔 폭탄 테러, 91명의 영국인과 아랍인이 사망했고요. 그리고 1948년에 데이르 야신 학살, 굉장히 유명한 학살 사건인데, 팔레스타인 마을에 들어가서 아랍인들을 집단적으로 200여 명을 그냥 학살한 사건이죠. 그 외에 영국 장관을 암살하고 2차 중동전 직후에 가자 지구의 주민 275명, 라파 지역의 주민 111명을 그냥 학살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넨 올림픽 보복 테러로 신의 분노 작전, 청춘의 폼 작전, 이런 작전명을 붙여서 그 뒤로 20년간 테러를 저지르게 되죠. 특히 레바논의 아까 레바논을 갔다고 했잖아요.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볼까? 여기 제가 그래서 써놨어요. 메나헴 베긴 이 총리인데요. 1978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르군의 대장이었어요. 이르군의 대장이었는데, 그가 해고록을 쓰면서 이렇게 써요. 선조들의 옛 땅에 유대인 국가를 세우기 위해 우리 유대인 자유전사들이 벌인 투쟁을 기록한다. 이걸 딱 바꾸면 선조들의 옛 땅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기 위해 우리 팔레스타인 자유전사들이 벌인 투쟁을 기록한다 라고 하마스는 나중에 기록할 거예요. 만약 하마스의 대장이 있다면 아마 야세르 아라파트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테러 나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안중근도 나쁜 사람이고 그걸 조직한 김구도 나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인 거고, 그냥 아주 도덕적으로 테러는 나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 여기 보세요. 메나헴 베긴 총리, 이츠하크 라빈 총리, 아리엘 샤론 총리, 모세다얀 국방장관, 에우드 바라크 총리,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구? 테러 조직의 장을 거친 사람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의열당의 그 대장을 이어받아서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총리가 된 거죠. 우리는 마찬가지잖아. 김구가 총리가 됐으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해방 이후에 김구가 총리가 되는 거나 뭐 총리가 안 됐습니다만 결국 이들이 테러 조직 출신이면서, 자기들도 테러 조직의 출신이면서 피에로의 테러에 대해서 굉장히 도덕적인 잣대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 가증스러운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다고 피에로의 테러가 잘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결국 팔레스타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엮여져 있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자꾸 예를 들면 양비론 그렇지만 하마스도 문제가 있죠. 하마스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거를 그렇게 잣대를 들이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논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피에로의 테러, 이스라엘의 테러는 그런 이런 얘기를 제가 잠깐 갖고 왔습니다. 검은 9월, 아이고 비루가 4차 중동전쟁 이제 그렇게 1967년이 지나고 4차 중동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마지막 중동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차 중동전쟁 1973년 10월 6일에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때쯤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랍의 민족주의는 점점 확장되기 시작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 특히 이집트의 이 사다트 대통령, 나세르를 이은 대통령인데요. 이 대통령이 나세르가 죽으면서 사다트가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면서 나중에 여러분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슬람주의의 뿌리가 되는 나라예요. 이슬람주의, 여러분들은 흔히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이런 걸로 기억하겠지만 어쨌든 이슬람주의의 뿌리가 되는 나라예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그래서 그 나라에서 나세르가 근대화를 개혁하고 서구화를 시행할 때 끊임없이 이슬람의 예를 들면 근본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성직자들은 나세르에 대해서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세르와 소위 이슬람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됐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나세르가 결국 죽게 되는데요. 죽은 다음에 사다트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우리 그러지 말고 그 이슬람의 핵심적인 그 조직의 이름이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하는 조직인데요. 그 조직하고 좀 잘 좀 지내보자 라고 하면서 지내보려고 노력했지만 워낙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나라가 발전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뭐예요? 불평등, 차별, 자본주의의 모순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지를 못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승부수를 던진 거죠. 가장 큰 승부수, 이스라엘에게 뺏겼던 시나이 반도를 차지했다. 전쟁을 그래서 선제 공격을 아랍권이 먼저 합니다. 특히 이집트가 중심이 돼서 결국 먼저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벌인 전쟁이 이 4차 중동전쟁이에요. 시리아 입장에서는 골란 고원을 수복해야 되고 이집트 입장에서는 시나이 반도를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했어요. 수복에는 실패했지만 6.1 전쟁의 참패를 만회한 전쟁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처음으로 아랍권이 우세했던 전쟁으로 기록된 전쟁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아랍권에 단결하고 그러면서 이제 치고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이때 소위 자원민족주의, 오일머니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 이제부터 서방에 대한 석유 통제하겠다. 이게 이제 소위 4차 중동전쟁의 핵심이었죠. 아랍권의 단결과 자원민족주의가 출현하기 시작해요. 이런 구조 속에서 서방에 우리 이제 경제사를 배우고 자본주의사를 배울 때 70년대 초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오일 쇼크가 왔고 이것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고 이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다고요? 서방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한 형태인 뭐가 시작돼? 맞히는 사람에게 맞히는 사람 선물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역사를 배울 때 우리가 70년대 초중반에 오일 쇼크를 지나고 그러면서 전체 자본주의와 세계적인 불황이 닥치기 시작할 때 자본주의는 이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신을 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변신을 한 이름이 뭐라고? 신자유주의. 그게 신자유주의죠. 그래서 그 70년대 말에 오면서 대서양을 양쪽에 놓고 영국에선 누가 총리였어요 그때? 대처. 그래서 흔히 대처리즘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탄광 노동자들 다 때려잡고 공공기관 민영화하고 막 또 무슨 노동시장 위원회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여기에 반발하는 노동조합을 완전히 박살내고 이게 대처리즘이고 이쪽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레이건. 그래서 우리가 레이건이 펼쳤던 경제 정책을 뭐라고 부르죠? 레이거노믹스. 그래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새로운 형태인 신자유주의,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들어보셨죠? 신발을 마음대로 신는 게 신자유주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과거에 공공운수 노조 위원장인데 단위노조 위원장이 집회 오는데 그 슬리퍼를 막 이렇게 찔딱찔딱하고 와가지고, 야, 너는 그 조합원들도 같이 있는데 그 위원장이 그 슬리퍼를 신고 다녀, 그것도 샌달도 아니고 그게 뭐야?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제가 그래서 위원장님 신자유주의의 신발 가지고 뭘 그렇게 탁 하시니까 아이고 내가 너랑 얘기한 게 뭐가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대아랍 정책을 변화해요. 이스라엘만으로 이 판을 할 수가 없다. 전체 아랍 세계에서 이 아랍 민족주의의 발흥의 문제와 이 소위 반미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서는 곤란한 거 아니냐. 더군다나 이 전쟁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이 전쟁 마무리해야지.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석유 위기는 점점 심해지고 반미 감정은 더욱더 높아질 텐데 적극 개입을 해. 그래서 유엔을 끼게 해서 정전협정을 만들게 하죠. 그래서 일단 싸움은 정리됐고, 그러나 아랍 민족들은 이 구조를 통해서 일정하게 바치 짜샤, 우리도 뭐 싸움은 이길 수 있어 인마, 약간 이런 기분이 좀 들었죠. 물론 시나이 반도하고 골란고원을 회복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중재하면서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좀 할 테니까 이게 전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라고 이집트를 설득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75년, 6년, 7년을 가면서 미국이 소위 말하면 이 어두운 곳에서 외교 활동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1977년에 사다트가 어디를 방문해요? 어디를?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냥 평범한 얘기지만 그 시절의 중동에서 이집트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했다는 것은 이건 뭐 쇼킹한 걸 넘어서는 얘기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1979년에 뭐가 맺어져요? 이스라엘, 이집트 평화협정. 그 평화협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시나이 반도 반환. 그래서 시나이 반도를 찾아오게 돼요.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 좀 뒤에 나오고요. 어쨌든 유엔 중재하에 정전협정을 수복을 이때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아랍 민족주의의 정점이 된 거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 가능성도 나타나요. 왜? 이 싸움을 통해서 아랍 민족들이 또 한 번 단결하고 우리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미국도 전전긍긍하고 그러면서 싸움을 중단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나이 반도를 포함한 이집트에 대한 얘기를 미국이 은밀하게 하면서 나중에 좀 얘기해보자. 팔레스타인 문제는 그것도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일정하게 좋아지던 시절이 바로 1974년 73년 4차 중동전쟁 이후에 중동의 지형이었습니다. 좀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은 새로운 전개가 시작돼요. 이제 아랍 민족주의의 성장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제1과제로 등장합니다. 아랍연맹이 생겨난 이래로 늘 첫 번째 주제는 뭐예요? 팔레스타인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총회 안건의 첫 번째, 정상회의 안건의 첫 번째 주제가 팔레스타인 문제였어요. 이 속에서 피에로가 입장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얘기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도 얘기하고 또 미국이 이스라엘한테도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솔직히 생각해봐. 이미 있는 나라 저거를 거부주의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고 거기에 너네 나라만 존재한다는 게 말이 되냐. 원래 유엔 안대로 이국가 체제로 가자. 그거 외에 방법이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팔레스타인 해방정부의 야세르 아라파트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 우린 저 이스라엘인들을 팔레스타인에서 최후의 일명까지 죽일 때까지는 우리는 이럴 거야. 아니면 이게 진짜 여러 가지 세계 질서와 지형과 정세를 보니 그게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어떨 것 같아요? 진제필 동지. 젊었을 때야 뭐 최후의 일각까지 죽이겠다고 했겠지만. 예? 후자일 것 같습니다. 최후의 일각까지. 아니 뭐 협상한데.
종래의 거부주의를 철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언도 해요.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는 거 빼놓고 세계를 무대로 벌였던 테러는 이제 하지 않겠다. 이게 소위 피에로의 무장정타가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특히 이게 이제 그 안에 피에로 안에는 파타흐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팔레스타인 인민전선, 팔레스타인 인민민주전선 이런 좌파 블록도 있는데 피에로의 가장 큰 집단인 다시 말하면 집권 세력인 파타흐는 온건 민족주의로 입장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직접 공격을 제외하고 모든 테러를 중단 선언하고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팔레스타인의 이국가를 주창하겠다. 그래서 입장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협상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얘기가 좀 되기 시작하고 한편 그러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또 평화협상이나 평화협상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다트가 이스라엘 방문까지 하고 그러면서 또 세계적인 위치도 높아져요. 1974년 아랍 정상회의에서 피에로를 팔레스타인의 국가로 인정해요. 이제 피에로가 투쟁 기구가 아니라 뭐 하나의 국가가 된 거죠. 팔레스타인을 대변하는 국가. 그리고 그 국가를 사회주의권을 비롯한 소련은 국가로 인정해. 국가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1974년 아랍파트는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해요. 그리고 유엔의 옵저버 자격을 줘요. 피에로에게. 사실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이때만 해도 야 이제 뭔가 좀 하면 피에로 문제가 풀리겠다. 팔레스타인 문제가. 그리고 1976년에는 정식 국가로 아랍연맹에 가입하고 미국 중재하에 이스라엘과 비공식 협상을 밑바닥에서 하기 시작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집트 이스라엘의 협정이 진행되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돼요. 73년 넘어서 75년 뭐 이렇게 되면서 일정하게 이게 이제 되는 거죠. 이때 유엔 총회 연설, 뭐 여러 가지 연설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인구에 많이 해자되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문장이 이거죠. 나는 한 손에 올리브 가지를 다른 한 손에 자유를 위한 전사의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내 손에 올리브 가지를 던져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죠. 멋진 말이죠. 김금자 동지 멋지지 않나요? 네, 멋있어요. 이 위에 있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인정하겠다. 같이 살자. 라고 이제 대신에 내 손에 올리브 가지를 던지지 않도록 세계 각국이 책임을 좀 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팔레스타인 운동의 해방운동의 새로운 저지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평화가 아랍 민족주의의 세타와 이슬람주의 등장인데요. 둘이 77년 사다트가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79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평화협정이 있고 이 협정 안에는 논의 주제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팔레스타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문제도 해결하자라고 했는데 정작 79년 3월 26일에 타결된 소위 이집트 이스라엘 평화협정 카터가 중재를 썼는데요. 카터 대통령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반환한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 두 국가 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면 뭐 어쩌고저쩌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빠집니다. 이 협상에 전혀 언급이 안 된 거죠. 이러면서 사실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팔레스타인인들은 또 한 번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결국 전의 자국의 이해로 팔레스타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주고받는 파터의 것이 될 뿐이다라고 하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아나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 카터는 나중에 받았습니다만 2002년에 이들은 이권으로 해서 팔레스타인의 평화가 오게 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되는데 정작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 협정 안에 들어있지 않았던 거죠. 이게 평화가 왔어.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문제는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서 아랍 민족주의, 소위 아랍인들이 모두 단결해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아랍인은 하나다 이랬는데 갑자기 사다트가 저기를 방문하지 않나. 그리고 평화협정을 그러니까 모든 사다트는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암살당합니다. 누구한테? 이집트의 이슬람 청년에게 이집트와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하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내팽개쳐버린 나쁜 놈, 시온주의의 식탁 위에 올라간 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사다트 대통령을 암살을 당하는데요.
어쨌든 이때부터 아랍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랍이 하나가 돼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균열이 생기는 구조에서 결정적으로 이 소위 이집트 이스라엘의 협정 때문에 발생한 이 문제에다가 또 하나 덧붙인 문제가 생겨나요. 레바논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은 소위 말하면 아랍 민족주의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린 전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레바논 전쟁은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뭐 기회가 되시면 찾아보시면 좋은데요.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사실상 뭐 책에 보면 레바논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4차 전쟁, 뭐 4차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냥 이 순서만 보면 1975년부터 1990년까지 계속 전쟁한 거예요. 서로 상대를 바꿔가고 서로 내용을 조금씩 달리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전쟁이었는데요. 레바논이란 나라는 베이루트를 뭐라고 레바논의 수도가 어디예요? 베이루트잖아요. 베이루트를 뭐라고 불러요? 중동의 파리라고 불러요. 나만 부르나? 중동의 파리라고 부르는데요. 그만큼 아름다운 도시라고 해요. 여긴 누가 지배했다고요? 레바논은? 아까 서로 나눠 먹을 때 누가 가져갔어요? 프랑스가 가져갔다. 근데 이 나라는 독특하게 레바논은 이 중동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누가 제일 비중이 크냐면 기독교도가 비중이 제일 큰 나라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제일 많아. 형식적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인구조사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 여기 정부를 만들 때 프랑스가 꼼짝꼼짝해서 만들어주는데 프랑스는 기독교 국가니까 그래서 통계를 조작해서 기독교인을 좀 많이 잡아줬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많다 보니까 의석 비중도 거길 좀 더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눴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나라는 그때 이후에 기독교, 수니파, 시아파가 권력을 산분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원래가 복잡한 나라입니다. 원래가 복잡한 나라고 규칙이 어떻게 돼 있어요? 대통령은 기독교도, 국회의장은 수니파, 총리는 시아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나라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누가 갔어? 피에로가 갔잖아요. 피에로가 가고 피에로만 본부만 간 게 아니고 피에로가 가면 누가 가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따라갔죠. 당연히. 더군다나 요르단에서 쑥대밭이 됐기 때문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바논으로 왔고 근데 레바논은 또 어디랑 국경을 한 나라예요? 이스라엘하고 국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에로가 둥지를 튼 데가 어디예요? 레바논의 남부, 이스라엘의 북부. 그 접점에 피에로 본부와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부터 이제 레바논 내전에 복잡하게 짝이 없어요. 예를 들면 1차적으로 남부에 왔던 피에로는 또 예전과 똑같이 이스라엘을 국경 넘어서 계속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또 레바논에다가 공습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레바논하고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이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같이 붙어서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이런 와중에 생겨난 게 뭐예요? 이런 와중에 헤즈볼라가 이런 와중에 생겨난 거예요. 레바논의 남부에 시아파 민병대라고 하는 게 이게 헤즈볼라인데요. 이 무장투쟁단체가 만들어지고 이 무장투쟁단체와 피에로가 합정해서 이스라엘하고 싸움박질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게 기독교 국가니까 기독교 국가 입장에서 이 이슬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에로가 이슬람 세력이 교회를 한번 습격했어요.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가 중심이 되고 있는 국가 입장에서 이 이슬람에게 너희 새끼들하고 진압하러 들어가. 그러면 이슬람 세력이 무장투쟁으로 해서 또 국가를 쳐, 정부를 쳐. 그럼 정부가 힘이 딸리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시리아한테 부탁해. 야,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데 너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국가 대 국가를 요청하니까 또 시리아가 군대를 파견해. 군대를 파견해서 시리아 군대가 기독교 정부를 도와서 누구를 쳐? 이슬람 교도를 치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전쟁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전쟁이 레바논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의 구도. 그래서 모든 정파가 참여하고 시리아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온 시리아군이
또 이스라엘 또 폭격을 하니까 이스라엘하고도 붙고, 그러니까 막 이 뒤죽박죽이 되는 전쟁이죠. 이 뒤죽박죽이 되면서 아랍 민족주의 개나 줘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체 아랍 민중들이 보기에 도대체 아랍 민족들이 하나가 되고자 했는데 이게 서구의 제국주의로부터 분열되고 이집트라는 놈들은 저렇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완전히 멘붕에 빠져버리는 상태가 벌어지고, 이러면서 아랍 민족주의 세태의 결정적 계기가 등장해요. 다시 정리하면 이스라엘과 아랍국이 한편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전쟁을 하고 미국도 참전하고, 같은 무슬림이지만 시아파와 수니파가 붙고, 무슬림들이 또 거꾸로 피에로에 대해 테러를 저지르고, 이스라엘은 또 피에로 본부를 폭격하고 난민촌을 학살하고, 이 유명한 학살 사건인데 사브라 사틸라 학살이라고 하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아까 얘기한 헤즈볼라가 여기서 탄생하고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은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죠. 첫째, 아랍 민족의 단결의 구조 속에서 해야 했던 이 피에로가, 그래서 결국 피에로는 튀니지로 이전하고 레바논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이게 1982년. 그래서 1982년 이후에 냉정하게 얘기하면 팔레스타인 인민의 해방투쟁은 사실상 장기간 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튀니지로 가서 정말 막막한 거죠. 이제 아프리카 땅으로 간 거잖아요. 이런 구조 속에 있었고, 이후 팔레스타인 해방 오랜 침체, 아라파트의 지도력도 위기를 맞고 이러면서 등장한 게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슬람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긴 거야 라고 반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슬람을 믿지 않아서, 마호메트를 믿지 않아서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아랍인들이 서방세계로부터 핍박받는 건 우리 신앙을 잃었기 때문이다. 무함마드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초기 이슬람의 황금시대로 돌아가자. 오직 쿠란만이 길이다. 우리의 패배는 쿠란을 잊었기 때문이다. 이성과 합리주의로 대변되는 서구적 가치를 배격하는 것만이 이슬람 세계와 무슬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전 아랍 민중에게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S, 탈레반, 알카에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바로 이런 구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아랍 민족주의의 실패라고 하는 것. 아랍 민중들의 이런 실패로부터 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 제가 잠깐 이런 상황이 되면서 당연히 피에로 내부의 노선 갈등, 위협받는 아라파트의 지도력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아라파트와 파타의 기본 입장은 아까 한번 설명드렸는데 민족주의적 관점을 견지해요. 근본적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제국주의, 팽창주의를 극복해야 하지만, 그러나 아랍국의 집권 세력은 정권 유지를 위해 미국과도 협조하고 장기적인 독재를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아라파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기의 파타 입장은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친미 정책을 쓰면서 요르단 민중을 억압하고 있는 요르단 국왕 같은 놈은 죽여야 돼. 이게 아랍 민족의 해방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해서 요르단랑 한판 대판 붙었다가 깨져나가잖아요. 깨지면서 레바논으로 축출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반성과 노선의 변경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국내 정치에는 개입하지 말자. 미국 놈하고 친하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일단 아랍으로부터의 지지를 받아야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피에로는 아랍 민중의 해방, 무슨 뭐 독재 국가에 대한 뭐 민주화 투쟁 이런 거에는 얼씬도 하지 마. 우리는 오로지 민족주의 입장에서 팔레스타인 해방만 생각하자. 그러니까 미국하고 친한 아랍국하고도 잘 지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랍의 집권 세력은 정권 유지를 위해 미국과 협조하고 장기 독재. 그래서 전면적인 전선 구축을 회피하고 팔레스타인 독립에 대한 지지 기반이 붕괴될 걸 우려해서 전면적으로 전선 구축을 민족적인 관점 외에는 다 폐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랍국들 또한 자국의 이해를 위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너네 독재야 마냐 하면 가뜩이나 팔레스타인 문제를 버겁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민족주의적 관점을 철저하게 견제해요. 그래서 아라파트와 파타는 끈질기게 온건 민족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이국가 노선으로 계속하고, 이에 반발하는 팔레스타인 피에로 내의 다른 정파들은 이것에 대해서 균열을 내기 위해서 더 과격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7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모든 테러는 피에로의 테러라고 하지만 사실은 피에로 내의 소수 정파들이 계속해서 이 무장투쟁을 더 강력하게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랍의 지배 세력으로부터 지원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같이 핍박받는, 독재 권력으로부터 핍박받는 아랍 민중으로부터 우린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파타는 뭐라고 해요? 그거는 책에 써 있는 얘기고 현실적으로는 권력 가진 놈들한테 힘을 받아야 지원금도 받고 돈도 받고 무기도 받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의 속에서 아랍의 지배 세력 아닌 아랍 민중의 지지를 요 PFLP 등은 역설하고 그러면서 과격한 무장 투쟁하면서 아랍파트의 입지와 지도력은 점점 축소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팔레스타인 해방 투쟁에 이런 논쟁들이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와중에 레바논 전쟁까지 터지면서 결정적 타격을 입고 튀니지로 쫓겨가고 이후에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은 침체를 겪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빈틈을 누가 치고 들어오고 있다고? 누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누가? 이슬람주의. 아까 얘기했죠? 그 뿌리가 되는 어쩌고 저쩌고. 제가 다음 시간에 못 옵니다. 그래서 다음번은 2주 텀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원래는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8시 반밖에 안 됐고 중간에 한 10분이라도 쉴걸 또 그렇다고 조금 더 할까요? 그냥 집에 갈까요? 지겹죠? 그냥 지금은 안 돼. 그만해요, 김동자든지. 아니 저는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예. 그리고 한 재밌어요. 5분만 쉴게요. 제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5분만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만 더 이왕에 하는 김에 조금이라도 더 나가려고 해요. 제가 혹시 여기 오실 때 아니 최근에 하마스와 지금 전쟁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무슨 고리장 얘기를 하나 이러는데 반대하시는 분 없죠? 고리장 얘기에 대해서. 네. 배경 이해가 돼서 좋습니다. 예. 그러면 5분만 쉬겠습니다. 5분 쉬고 한 10분 뭐 15분만 더 하고 탈레반까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들의 팔레스타인 강의 이게 꼭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제 중동 지역 전체의 역사를 여러분들과 같이 보면서 맥락을 갖고 바라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된 거고 그래서 저걸 한 강의로 다 했는데 저걸 할까 말까 지난번에 책을 소개하는데 이게 제가 쓴 책이잖아요. 이슬람주의 와하비즘에서 탈레반까지. 근데 요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혹시 하고 제 개인적으로 이게 18,000원인데 책 장사하려는 건 아니에요. 팔려도 저한테 떨어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슨 책을 장사해서 제가 다만 팔레스타인이 생기고 나서 이 책이 조금 더 팔리게 되죠. 제가 원래 탈레반에서 또 사고가 터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아프가니스탄은 왜 조용한 거야? 근데 그러면 책 부수가 좀 올라가요. 그래서 요즘 이게 조금 부수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출판사하고 얘기해서 18,000원인데 뭐 다음 모임 때 제가 한 몇 권 들고 와서 예를 들면 10,000원에 판다거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원하시면 제가 출판사에게 야 이거는 뭐 해가지고 10,000원에 좀 팔자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홍석 동지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슬람주의.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슬람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뿌리는 와하비즘과 무슬림 형제단이에요. 이 얘기를 초반 조금만 하고 오늘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이건 아까 했고요. 급진적 이슬람주의의 탄생, 와하비즘.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먼저 얘기해야 될 건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데서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저는 일부러 안 쓰는데요. 꼭 필요하면 앞에 급진적 정도를 붙이는데 그래서 사실 모든 종교는 근본적이에요. 태극기 부대 이게 다 소위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기독교 근본주의는 말을 싹 바꿔서 흔히 뭐라고 불러요? 복음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나쁜 이미지를 탈피하면서 복음주의 신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슬람 근본주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슬람 근본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과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표현을 쓰는데, 조금 더 이슬람주의의 뭐라 그럴까, 급진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성은 있겠습니다만 그걸 근본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급진적 이슬람주의 1744년 사우드 가문의 수장, 아까 얘기했죠. 요 사우드 가문은 딱 요 중간쯤 있었어요. 여기가 네지드 가문이 있었고, 여기 메카와 메디나, 요 소위 이 이슬람의 성지를 중심으로 지배하던 가문이 하심 가문인데요. 하심 가문인데, 그래서 여기 중앙에 베두인 종족의 일족인 하심 가문, 네지드 가문, 여기 하심 가문이 있었는데, 중앙의 사우드 가문이 점점 세력을 확장하다가 누굴 만나냐면 압둘 와하브라는 사람을 만나요. 만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종교적인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와하비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거고, 1703년생인데 오직 무함마드와 쿠란, 지하드, 성전, 검을 잡는 일이죠. 지하드는 무슬림의 의무이고, 이걸 통해서 무슬림 공동체를 확장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옛날 마이크가 안 나와요? 네. 그 옛날 무함마드 시대, 우리는 이제 그걸 마호메트라고 부르는데, 그 옛날에 무함마드 시대로 가서 지금 오스만 투르크에게 지배받고, 그리고 또 지금은 누구한테 지배를 받아요? 점점 서방 세계가 계속해서 침투해오고 이러는 것은 과거 이슬람 제국의 영광을 되살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함마드의 말씀에 더욱더 충실하게 따라야 되고, 이런 서구 문명을 배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와하브와 이 사우드 가문이 만나요. 그러면서 한 손에는 이제 칼을 들고, 결국 한 손에는 뭘 들게 돼요? 코란을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라비아 반도의 중앙에서 확장된 이 사우드 가문은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는 검을 가지고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해. 결국 그 가문이 사우디 아라비아가 된 거예요. 그 가문이. 그렇게 해서 와하비즘으로 무장한 사우디 가문이 마침내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고 1932년에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원칙적인 이슬람주의로 무장을 하고, 한편에는 검을 가지고 이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죠. 일단 통일된 다음에 나라가 되고 나니까, 나라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발전해야 돼. 발전하게 되면 근대화를 해야 되고, 근대화를 하려면 뭘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 예를 들면 전화, 자동차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와하비즘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전화, 자동차 이런 건 서구 문명이고, 저 서구 문명이 바로 우리의 문명을 압살하는 거고, 그래서 저런 것들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원칙적인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건설된 다음에는 와하비즘을 믿는 이 이슬람 교도들과 사우디 왕국 사이에 갈등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생겨난 거죠. 그거를 예를 들면 이 왕국을 이끌어가는 이 왕정에서는 과감하게 이들에 대해서 통제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어쨌든 일정하게 와하비즘의 전통을 유지하는 아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굉장히 모순적인 국가예요. 여러분들 이슬람 근본주의 하면 알카에다를 생각하고 탈레반을 생각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입장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는 어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동 국가 중에서도 여성의 참정권이 가장 늦게 인정된 나라 어디?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별도로 하고, 가장 늦게 그리고 운전면허는 언제부터? 2015년부터. 여성이 운전도 못하는 나라. 그렇게 일정하게 그렇게 하면서도 또 이 아랍 세계에서 미국하고 가장 친한 나라가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죠. 이렇게 약간 모순적이면서도 그것들을 확장시켜간 나라가 이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래서 이 와하비즘의 뿌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이 이슬람주의가 확장돼가는 조건이 되는데, 이게 하나의 뿌리라면 또 하나의 뿌리는 무슬림 형제단이에요. 1914년 영국 보령에 있다가 영국 지배하에 명목상 이집트 왕국으로 독립을 하는데요.
그런데 1928년에 하산 알 반나라는 사람이 와비즘과 비슷한 얘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슬람 운동의 사회단체인 무슬림 형제단을 건설해요.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서구식으로 따지면 이슬람 YMCA쯤 되는 거죠. 이슬람 YMCA 청년운동, 이슬람주의에 입각한 청년운동. 서구의 세력으로 우리 뭐 예를 들면 안창호가 일본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강론을 내세우듯이 이슬람주의로 무장한 자강론, 이슬람판 YMCA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무슬림 형제단이에요. 알반나에 하면 양국에 대항하는 반식민주의, 반외세 민족주의, 서구화에 기반한 근대화는 반대하고 초기 이슬람에 입각해서 어쨌든 나라를 운영하고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급격하게 확장돼서 이집트 최대의 이슬람 사회운동단체이자 아랍권 최대의 사회운동단체로 이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게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하마스 아시죠? 하마스는 원래 어디서 출발했냐면 무슬림 형제단 팔레스타인 지부가 하마스가 된 거예요. 그만큼 이 무슬림 형제단은 전 아랍 세계에서 가장 넓은 이슬람주의 사회운동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집트의 세속 정부와 무슬림 형제단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속 정부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나라도 근대화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서구 문명도 받아들여야 되고 하는 것과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속에서 아까 얘기한 압델 나세르가 1925년에 쿠데타를 벌이고 그동안 있었던 왕조가 이집트 왕조가 이제 끝장이 나고 이때부터 소위 대통령이 들어서는 나라가 된 거죠. 이제 1952년까지 이집트도 왕조였습니다. 부패하고 세속화된 왕종의 몰락을 환영하긴 했는데 무슬림은 이제 그런데 이후에 이제 이 압델 나세르가 범아랍 사회주의, 현대화, 세속주의, 산업화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니까 그거 곤란하다. 왕조 저것들을 무너뜨린 것까지 인정.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건 곤란한 거 아니냐. 이슬람 원리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의 율법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다 보니까 충돌하게 돼요. 충돌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세르는 밀고 나가고 수에즈를 통해서 2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민족주의를 확장시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 아랍들을 묶어나가고 이런 구조 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세르의 지도력이 어때요?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무슬림 형제단이 활동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집트에서는 무슬림 형제단이 일정하게 있지만 나세르의 아랍 민족주의가 힘을 발휘한 거죠. 그렇게 이제 쭉 가다가 거꾸로 갔네. 나세르가 무슬림 형제단을 결국 탄압하기 시작해요. 니네가 계속 이렇게 반대하면 곤란해. 라고 하면서 이제 탄압하게 되고 무슬림 형제단이 저항하면서 정부는 아까 얘기했던 무슬림 형제단을 세웠던 반나를 암살하게 돼요. 정부가 죽인 거죠. 이렇게 누가 죽였는지 지금까지 모르는데 정부 관계자를 만나러 가가지고 시체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죽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무슬림 형제단도 나세르의 암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대적인 탄압을 받고 이 속에서 이 죽은 반나를 대신해서 이 무슬림 형제단의 지도자로 등장한 사람이 사이드 쿠투브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사이드 쿠투브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또 계속 충돌을 하고 옥에 갇히고 그 옥에서 진리를 향한 이정표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흔히 사람들은 이것을 이슬람판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슬람주의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정리한 책이죠. 무엇을 할 것인가 누가 썼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이 교과서가 되는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처럼 이슬람주의의 교과서라고 볼 정도로 하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 진리를 향한 이정표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어쨌든 쿠투브는 결국 정부 전복 혐의로 최종적으로 사형당하고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이 나세르가 불러서 사형시키면 사실 큰 문제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카톨릭의 지도자를 박정희 시대 때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을 함부로 못하는 건 무섭잖아요. 그게 하물며 후특을 죽인다는 게 너무 그래서 우리가 1심에서 지금 사형을 받았는데 항소만 하면 항소심에서 어쨌든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제발 항소해라. 항소를 안 해요. 항소를 안 하고 옆에 있던 제자한테 받아 적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죽더라도 나의 말이 더 커지는 것을 나는 선택할 것이다. 이러면서 항소를 안 하고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형당하고 말이죠. 이게 사이드 쿠투기라는 사람인데 그 이후에 전 아랍으로 이슬람주의가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흔히 지하드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성전, 검을 든 아랍 세계를 검을 들고 통일하고 서방 세계를 우리가 지배해야 된다. 이슬람의 원리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검을 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슬림에는 5대 의무가 있는데 기도, 순례, 단식, 자선, 유일신앙 이걸 흔히 우리가 무슬림의 의무라고 해요. 무슬림의 5대 의무인데 이 이슬람주의에서는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 뭐를? 지하드를, 성전을 이렇게 해서 흔히 지하드를 하나의 의무로 더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 아랍 세계로 무슬림 형제단이 확장되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비즘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축이 성장하게 돼요. 참고로 제가 써놨어요. 이 책은 국내에도 나와 있어요. 이정표, 진리를 향한 이정표, 사이드 쿠투. 요약하면 혁명적 무장투쟁 지하주의를 본격 배퇴시킨 문건이고 점진적 개혁에서 혁명사상으로 발전한 이슬람주의 그리고 과학과 합리주의와 서구적 가치를 배격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주로 한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죠. 이성과 합리주의로 대변되는 서구적 가치를 배격하는 것이 이슬람 세계와 무슬림을 구원하는 유일한 희망이다. 서구에서 들어온 민주주의나 타락한 나세르 정권의 독재 모두 자일리야. 무함마드가 오기 전에 무질서의 세상이다. 무슬림들은 신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성스러운 전쟁을 벌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 아까 썼죠. 항소하면 사면하고 교육부 장관을 주겠다는 나세르의 제안을 거절하며 받아 적어라. 그들이 나를 죽인다면 내 말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참고하시라고. 쿠트브라는 사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슬람주의나 이런 것들을 배우거나 혹은 뭐 공부하실 때 중요한 사람으로 남게 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와하비즘과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하는 두 축으로 이렇게 쭉 성장해오고 있었지만 50년대, 60년대에는 이 성장이 뭐에 막혀 있었다고요? 뭐에 막혔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신대. 아랍 민족주의에 막혀서 아랍 민족주의를 통한 이 큰 흐름을 넘어가지는 못했던 거죠. 그런데 아랍 민족주의가 쇠락하니 이슬람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아랍 민족주의가 쇠퇴한 연속되는 중동 전쟁 패배, 그리고 팔레스타인 분쟁에서의 계속적인 어려움, 서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 그리고 반외세주의는 팽배하고, 거기다가 아랍 세속 정권은 또 독재가 되고 빈부격차는 확대되면서 민중들의 불만은 커지고, 그런데 아랍권은 계속 서방에게 밀리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슬람주의의 목소리가 들리는 데다가 이슬람주의의 진지로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왜? 원래 와하비즘을 신봉하는 나라인데다가 이 나라가 아랍 세계에서 어떤 나라예요? 제일 무슨 나라? 제일 부자인 나라예요. 제일 부자이고 제일 큰 나라이잖아요. 나라의 규모도 제일 크고 이 나라는 한편으로는 근대화를 하면서 이슬람주의와 와하비즘을 철저하게 또 보호하고 확장시키는 모순적인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 이슬람주의 운동을 하다가 이 쫓긴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사우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우디의 킹 아지즈 압둘 대학이라고 하는 이 대학은 우리로 말하면 소위 운동권 대학의 이슬람주의의 모체가 될 정도로 그런 이제 학교가 돼 있는 거죠. 거기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차 오고 또 청년들이 이 학교로 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요람이 돼. 그리고 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뭘 지어줘요? 모스크를 짓는 거예요. 모스크를 전 세계에 다 지어줘. 사우디가 지돈으로.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슬람 종주국이 돼요. 한편으로는.
더군다나 사우디의 최대 강점은 또 뭐가 있어요? 메카와 메디나를 소유한 나라이잖아요. 메카와 메디나가 사우디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종주적인 그리고 부자인데다가 이런 역할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랍 민족주의의 중요한 진지 역할을 또 해줘. 그렇게 하면서 되고 4차 중동전쟁으로 오일 쇼크가 발생하고 석유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아랍권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구조가 발생하고 돈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조건들이 발생하게 돼요. 반면에 이 오일 쇼크의 이면에는 뭐가 발생하냐면 돈이 생기다 보니까 아랍 민족주의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쇠퇴하면서 각계약진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흐름, 아까 얘기한 거기다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협정 그리고 아까 얘기한 레바논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슬람주의 확산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제 이 소위 일정하게 79년에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이 발생하고 82년에 레바논 전쟁을 통해서 피에로가 튀니지로 이동을 하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아랍 민족주의가 급격히 몰락하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이 흐름이 점점점 힘을 받기 시작해요. 80년대 초반 이후부터 그동안 쭉 잠복하면서 세력을 넓혀오긴 했지만 아랍 민족주의라고 하는 큰 흐름이 일정하게 존재했던 구조 속에서 잠복해 있던 이슬람주의가 전 아랍 민중들에게 구원의 메시지처럼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알카에다의 테러도 얘기하고 뭐또 테러의 탈레반도 얘기하지만 아랍 민족주의가 성공했다면 서방과 제국주의의 침략이 중동을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렇게 농단시키지 않았다면 팔레스타인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했다라고 하면 이슬람주의는 그리고 급진적인 이슬람주의, 테러 이런 것들은 사실 발생하지 않는 거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얘기하듯이 서방에 무슨 테러가 발생했을 때 이 모든 것의 원죄는 누구한테? 바로 너네한테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알카에다는 누가 만들었어요? 알카에다는 미국이 만들었잖아요. 심지어는 미국이 알카에다를 만드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소위 이슬람주의가 확장된 이면에는 서방 제국주의자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이슬람주의 확산의 결정적 계기로 레바논 내전과 이 평화협정이 있고 그렇게 쭉 흐름이 가다가 결정적인 문제가 오는데 드디어 이슬람주의 정권이 등장하게 되죠. 어디에서? 이란에서. 이란의 호메이니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란 혁명을 통한 이슬람 신정체제가 그래서 1979년 1월 달에 이란 혁명이 발생하고 그 이후로 아랍 각국에서는 이슬람주의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란 혁명 1979년 1월 달 이게 호메이니고요. 이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팔레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러나면서 호메이니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이게 이슬람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등장했고 그러면서 그것이 지금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중동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2, 3년 전만 해도 아랍권의 뉴스는 뭐였어요? 전부 이슬람주의 뉴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뉴스들이 탈레반의 문제든 알카에다이든 이슬람 국가 IS이든 무슨 이런 모든 문제들의 출발이자 이것이 이란 혁명 1979년 1월부터 시작되는 이란 혁명. 그래서 이제 이슬람주의를 조금 하다가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이슬람주의 하나만 하더라도 한 2-3시간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건들이 벌어져서 2021년 미군이 탈레반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철수할 때까지 벌어진 온갖 역사들이 존재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정리할지 자세히 할지 그냥 대충 할지 그건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란 혁명이 1979년 1월에 벌어지면서 그동안 아랍 민족주의가 종언을 구하고 아랍 세계는 이제 이슬람주의라고 하는 큰 흐름이 광풍처럼 몰아닥치는 거의 20년이 지나가는 거죠. 그 20년이 역사고 물론 그 사이에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엮어서 이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현재 시간이 9시인데요.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